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이죠.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겁니다. 여름은 열다, 열리다 이런 말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열매의 옛말이 여름입니다. 우리가 총선 전에 이채양명주 씨를 뿌리고 총선 때 꽃을 활짝 피웠는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정어리원들이 함께 뭉쳐서 이채양명주 심판의 열매를 맺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6월의 첫 방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서 40만 구독자 만들어 주셨는데 40만까지 더디게만 했던 구독자 수가 40만을 넘기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3,000명 넘게 구독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40만 3,094분이십니다. 구독해 주신 모든 애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기 정치 1번지 생방송이나 다시 보기로 함께 하시는 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변에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정어리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백운기 앵커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열매를 수확할 준비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 귀한 과실 상처나지 않게 조심조심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님. 앵커님 힘 조금만 더 내시고 우리 함께라면 못할 게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구호 외치면서 6월도 힘차게 나갑시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다. 백운기 앵커님 정치 1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의 희망을 가지고 매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글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린 세 분 글래무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10만원이나 슈퍼챗을 보내주신 올리브님 감사합니다. 6월 29일 소외계층 빵 만들기 앵커님과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 올리브님 오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소외계층은 정치 색깔을 떠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곳이죠. 정어리에서 그런 뜻깊은 봉사까지 한다니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올리브님 감사합니다. 우리 6월 29일 날 적십자사에 모여가지고 40만 또 구독자 달성도 축하하고 함께 빵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돕는 그런 뜻깊은 행사 하려고 하니까요. 28분 거의 다 찼습니다만 아직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 그날 같이 빵도 만들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세 분 패널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전혜연 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대변인 혹시
토요일 날 집회 참석하셨나요? 그날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사실 몸살이 나서 그랬는데 저만 몸살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과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님도 그날 아주 땀이 흠뻑 젖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왜 다 이렇게 목이 쉬도록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왜 이러는지를 대통령실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고 안 듣고 있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전주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을 갔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서울역까지 쭉 걸어갔는데 토요일 날 다른 여러 가지 집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퀴어 축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갔는데 이제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또 숭례문 좀 지나서까지 시청역 있는 곳으로 아주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윤석열 규탄하고 또 최상병 특검 거부 규탄하고 관찰하자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행사가 4시 한 40분쯤 끝나서는 곧바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모여서 탄핵 집회가 이어졌는데 거기에서 좀 제가 상당히 좀 눈여겨봤던 것이 시민 나팔대라고 있더라고요. 시민 나팔대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나팔을 불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고 가슴이 뭉클해서 제가 좀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낮은 곳에서 찍어서 인파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위에서 볼 수 있었다면 아주 많은 인파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구경 기자님, 네. 토요일 집회는 인파를 얼마나 추산을 했습니까? 지금 그 집회 측 추산으로는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주에 네. 2만 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숭례문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보니까 한 3만 명 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인파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시청역 7번 출구 쪽에 이치양명주 부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치양명주 브로치 리본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정어리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구입해서 이치양명주 리본을 이렇게 차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고맙게도 날씨가 좀 낮엔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그 부스에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무료로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해놔서 참 그것도 보기가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너무 집중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이 탄핵하자. 국힘당을 해체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예,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0만 구독자만 넘었는데 50만, 100만 되면 취재팀도 꾸리고 정말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촬영 중이라서 어떤 분이 사인해달라고 그랬는데 바로바로 못 해드려서 제가 요걸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집회 때는 그때 제가 갔었는데 제가 이 배지를 들고 이제 달고 나갔어요.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인데 어떤 분이 이 배지 뭔지 알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무슨 정당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서
제가 백운기 정치 1번지 출연하는데 거기서 요 배지가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저도 찾아 나갔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 내에서도 이 배지를 달고 오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이 가볍다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젊은 적극 당원들이 너무 강성이고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배지를 달고 나와서 최상병 특검이 꼭 관철됐으면 좋겠고 또 민생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겠다라는 분들이 그 상징으로서 이 배지를 달고 나온다는 그 현장을 제가 봤다라는 말씀을 또 전직 기자로서 예.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여자 박경민님, 앵커님 브로치 단쪽에 와이셔츠 깃이 접혀져 있어서 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확인 후 바로 해주시면 해요. 이제 됐습니까? 예. 여자 박경민님 감사드립니다. 예. 월요일은 우리 국외인 기자의 5분 네. 브리핑 듣는 시간인데요. 주말 집회 제가 찍은 영상 보신 김에 주말 집회 먼저 좀 살펴보고 5분 브리핑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집회 장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토요일 집회 이재명 대표 발언 들려주십시오. 예.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서울역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규탄 집회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용산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최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계속 전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과거 개인적으로 쓰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두 번째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20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를 풀고 당신의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윤석열 대통령 20자리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어디에 적어놓으면 또 적어놓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죠. 이렇게 두 군데 또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쭉 집회 장면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이 많은 인파들이 한 목소리로 세종대로를 가득 채울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일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조국 신당은 좀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편이 했던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 상대편의 논리로 그 지금 현재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선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약간 좀 전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좀 중도층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원내에서도 제1당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석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국 혁신당은 그런 고민을 별로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서도
뭔가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더 견제해야 된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뭐 지금 이제 특검법 얘기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문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지지자들이 옮겨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민주당은 조금 더 늦게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정말 잘 구현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손발을 좀 맞춰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이제 좋겠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 조금 드리면 조국혁신당은 이제 작은 조직이니까 빨리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초선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잠시 짚어볼 수도 있는데 국회 원구성이라던가 민생 법안 통과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1당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정책위 차원에서도 계속 민생 법안을 선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메시지 중에서 그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적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말 주도하기 위해서 잘하겠다라는 겁니다. 제1야당이 윤석열 정부 견제만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말 숙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노력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민주당에 어쨌든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초선일 등원 전부터 천막농성을 계속했습니다. 밤까지 하나하나 궁금해서 제가 살짝 가봤거든요. 이제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천막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봤는데 정말 밤 늦게까지 그리고 땡볕이 있는 데서도 열심히 농성하면서 기운을 모으고 있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응원 방문을 왔습니다. 어쨌든 야권 전체의 든든한 진영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구교영 기자의 5분 브리핑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중요한 일인가 뭐 풍성 관련해서 대북 경고를 하는가 했더니 포항 앞바다에 뭐 석유하고 천연가스 엄청나게 뭐 매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나와서 하더라고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포항 영일만 대륙부근 박정희 때도 나왔고 MB 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영상이 있나요?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구경 기자님. 네. 그거를 엄청난 석유하고 가스를 드디어 찾았다. 얼마나 매장돼 있다. 이제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석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뉴스인데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에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와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는 게 아니고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부푼 꿈을 이제 키우게 한 계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대통령이 대비한 거는 이 약속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국민에게 홍보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기자들 앞에 서고 언론 앞에 직접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비 차원의 무대인데 이런 내용을 꺼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아직은 실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여지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길이라님.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그러셨고 YT2098님. 근데 왜 하필 석유는 지지율 20%일 때 발견됐을까? 아니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이제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타이밍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 발견됐다는 것도 아니고 발견됐을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는 건데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해버리면은 에너지 주가가 확 올랐다면서요 지금? 아니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런 식의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거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탐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기업들 주가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 투자해서 손해본 국민들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 주가 손해보는 거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이 있었던 거 그거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일들을 덜컥덜컥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물론 좋지만 나오지 않았을 것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워낙 다급한 다른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거나 지금 북한하고도 지금 관계 안 좋고 지금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 시선을 좀 다른 데 돌려가지고 또 물가 불안에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기대감도 심어주고 그러면서 불만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 여론을 좀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모하게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돈 좀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꽃다지님 시추공사 5천억 정도 든다는데 시추업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해쳐먹을 결심했나 그러셨는데 전현 대변인 옛날에 뭐 제7광구 이래서 노래도 나왔어요. 네. 거기하고 좀 다른 데입니까 여기가? 글쎄요. 이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은 저도 브리핑을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거의 땡전 뉴스 같은 형식의 국정 홍보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언론도 보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던가 맥락이라던가 이런 걸 짚기보다는 그대로 방송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거였거든요. 뉴스 딱 뜨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위대하신 무슨 업적을 냈다. 다 대통령께서 하신 거다. 굉장히 뭔가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언론과 짝짝꿍이 되어 있어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닐지 굉장히 우려되고 더 우려가 된 것은 김성환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듯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하면 굉장히 나중에 국정 전반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 전략을 앞으로 산자부가 추진할 때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자꾸 개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지도라던가 심지어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거 발표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진 좀 다급하니까 뭔가 우리 정부에서 잘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급하게 보여주려는 것이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하려면 제가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술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걸로 국민들이 듣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이 날라온다, GPS 교란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술 먹고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과를 듣는 게 오히려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보여줄 거지 산자부 장관이라던가 산자부의 공보 담당자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만한 사안을 들고 온 것은 굉장히 가벼운 처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은 그 매장량과 채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명운이 걸릴 수 있는 도박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을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참사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채굴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정확히 얘기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고 매장량이 졌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뭐 그동안의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최소한 장관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최대 산유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나요, 김성환 평론가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난 참 이게 지금 그 아까 위치 말씀하셨잖아요. 영일만 이번에도 영일만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갑자기 1월 연두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때 석유 발견됐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장소가 포항 영일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추공색에 뚫어가지고 드럼통 하나만큼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는 걸 정보기관하고 정부 내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커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포항 영일만이래요. 영일만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석유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석유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나요? 그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산유국의 꿈을 부풀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반응들을 보면은요. 김창식님 5천억 해 쳐드시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슈크림님 물타기도 해보고 술타기도 해봐도 효과가 없으니 이젠 석유타기냐? 국민이 바보냐? JDID님 아주 재밌으시네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가능성 얘기하니까요. NGKS1851님 주가 조작을 공공연히 하는 걸 보니까 건한테 배웠나? 장무한테 배웠나? 주가 조작단 만들었나 보다. 매국노 윤석열님 최근 김건희 에너지 관련 주식 산 거 아닌가? 빈손님 늑대소년 말을 누가 믿나? 강동구님 부산 엑스포 5천억 이상 시추에 5천억 자기 지지율 방어에 쓴 비용 세계적인 기업에 컨설팅했다고 하는데 기업 이름은 왜 말을 못하나? 야당은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뭐야 뭐님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건지 아는데 덮으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정말 보겠습니다. 만약에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발견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 석유 가스 윤석열 대통령이 파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있으면 좋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런 거 보고를 언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21%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하니 국민들이 이건 또 무슨 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21%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아니죠. 예. 자, 구경 기자님 네. 이번 주에 무슨 정치 일정이 있나요? 네, 오늘도 40만 정어리원들을 위해서 네. 한 주의 정치 일정을 미리 보는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병수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상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 사이에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둘을 조합한 절충형 집단 지도체제도 띄웠습니다. 이대로면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가 되고 2, 3위는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 현행 당원 투표 100%인 당대표 선출 규정도 20에서 30%가량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언제 한대요? 일단은 7말 8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예. 파리 올림픽 기간이 7말 8초기 때문에 그 전에 할지 그 후가 할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단일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갈린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만 두고 보면 단일 지도 체제로 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 1격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친윤계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에서는 바라는 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혼용해서 지도부 안에서 1극을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은 당대표 선거를 응모한 사람들 모두가 1등이 당대표가 되고 후순위들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되면 유력한 주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비판이 일자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이 둘을 절충해야 된다. 당대표 1, 2, 3등까지는 당대표 1등, 2, 3등을 최고위원 시켜주되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원래 하던 대로 따로 뽑자라는 얘기를 해놨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요, 당대표 선거를 하면 당대표 최고 많이 득표를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최고위원이 쭉 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또 다 분리를 해가지고 당대표에 떨어진 사람 2-3명도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또 별도로 해가지고 최고위원하고,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 비한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비한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하고 분리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은 비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당대표를 만드는 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비한계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당대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절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보면은 한동훈 편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당팔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어예요. 그러니까 당수가 8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결국 정치를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러는데, 아까 지금 7말 8초 얘기하잖아요. 6말 7초였어요. 6말 7초였는데 지금 7말 8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7말 8초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파리 올림픽하고 그리고 겹쳐도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출전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수준이잖아요. 옛날에 50년대 빼놓고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낄낄 빠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국민의힘의 원외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사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준비라던가 이런 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 재개를 하기 위해서 당협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와서 술 권하고 이 와중에 내가 욕 좀 먹겠다고 하면서 술 먹는 분위기를 도리면서 아 제발 낄낄 빨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즉 대통령 솔직히 안 오시는 게 오히려 낫다.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하고 이 정도 되면 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물밑에서 나온다는 제가 과정을 좀 취재 과정에서 들었는데요. 아마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이러한 당 내부의 분위기 사이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거 보니까요. 파리올림픽 전에, 개막 전에 전당대회 하겠다고 하네요. 올림픽 전에? 네, 올림픽 또 너무 전에 늦게 해야지. 하면 또 관심이 식어버리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좀 더 오래 해먹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냥 두니까.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을 계기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저평지대에 있는 북한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인데요. 그런데 간밤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돌연 북한이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면서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인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당초 오는 3, 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마무리 후 본격화될 전망이었는데 정부의 대응 수비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잖아요. 그거 하면 북한은 상당히 돌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힘든 모양인데. 그런데 저는 김수환 평론가 궁금한 게 왜 그거를 넘어오는 거를 그냥 두나요? 만약에 거기에 탄저균이나 뭐 이런 화학
그런 뭐 세균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군사 분계선 인근에 넘어오는 거를 만약에 쐈어요. 예. 무기로 쏘면 맞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 어떤 폭탄이 같이 실려 있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거기 실려 있는데 그걸 공중에서 맞추면은 오히려 생화학 무기를 퍼뜨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건 뭐 사실은 거의 준 전시 상태나 다름없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물적 피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빠르면 내일부터 지금 대국방송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 원래 고정형 방송 방송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의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형 차량형에 실려 있는 게 있거든요. 이동형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고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고 그 다음에 북한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2탄, 3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이걸 내보내고 GPS 교란하고 그러면 남한 정부가 뭐라고 대응할지 북한 다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거고 대북 방송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성기 방송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원래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북한 전문가가 우리 통일부는 사실 상대적으로 부처 간에 힘이 좀 약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통전문가요. 거기에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를 다 전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할 거 모르고 얘네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북한이? 그럼 그 다음에 무력 대응으로 나선다고 하면 만약에 확성기 방송 시작하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같이 조그만한 뭐라도 트집이라도 잡아가지고 쏘려고 할 거예요. 특히나 지금 GPS 교란하잖아요. 서해상에서 다시 무력 충돌할 가능성, 국지정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 대응하겠다. 강경 대응 기조로 지금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보수층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보수층이 가장 예민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해. 그럼 대응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자 그러면 또 싸울 거예요? 같이 막 쏠 거예요? 남북관계 더 엉망진창되잖아요. 더 군사적으로 더 아마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차라리 오늘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에서도 제안을 했던 것처럼 대화를 제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보면 좀 약 올라요. 북한이 두 번 싹 해먹고 이렇게 우리 이제 그만할게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꼼짝 못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당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요? 네.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여파로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6월 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모의고사인데요.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특히 의대 증원 영향으로 N수당 지원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지원자 47만 4,133명 중에서 18.7%인 88,698명이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1학년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별로 의대 정원을 좀 늘려가지고 지역 출신을 많이 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울로 가지 말자. 지역에서 공부를 해야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서 지역에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반이 있대요. 초등학교 반. 응?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초등학교 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도 이럴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2학년 때 이과를 가냐 문과를 가냐 망설이는 선택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너 의대 가야 돼 하고 의대반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대 정원을 무작정 확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정부가 철학이 없는가 제가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밉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가, 어떤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철학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펴야지 뭔 뜬금없이 킬러 문항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교육을 뒤집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의대 정원 갑자기 2,000명 늘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 얘기가 많은데요. 제 애가 지금 고3이에요. 내일이 육모가 있는 날이에요. 6월 모의고사? 예. 전국 모의고사에 있는데요. 그 재수생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같이 시험 보는 게 6월 모의고사예요. 6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N수생 다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재학생들이 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고3 학부모들이 지금 육모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얘기하는데 입시 시장이 막 아수라장이 돼 있습니다. 킬러 문항 없앤다 그래가지고 중킬러 문항 만든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갑자기 의대 정원 늘려가지고 N수생까지 거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시험 보겠다고 덤비니까 각 대학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 또 혼란이 뭐냐면은 무전공 학부가 생겨요. 전체 정원의 30%를 무전공 학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이 30%를 무전공으로 뽑아요, 아이들. 이조 장관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각 과로 학부로 뽑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전공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자기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전공 학부 학생이 이렇게 늘어나면 무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모든 과를 자기가 선택해서 막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다른 과보다 성적이 더 높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시 다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올해는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단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 하고요. 지금 의대 정원에서 지역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뽑히는 학생들을 공공의사나 아니면 지역의사로 만들든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의 의대를 가서 지역의 의사가 돼서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를 높여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있는 거니까 지역의 인재들이 뽑혀가지고 지역의 의사로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사제 도입하라고 하는데 안 해. 공공의사제 도입해가지고 공공의사로 많이 가서 공공병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도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장학금 받으면 그냥 남아있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다 장학금 다 토해내고 의사도 하는 판에 한국에 누가 그 장학금 받으려고 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그냥 내려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이제 국가적 과제를 저출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펴낸 이 보고서 보니까 저는 이게 국책 연구기관들도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성들이 1년 조기 입학시키자. 만 5세 입학도 논란인데 여성 조기 입학은 뭔 말이냐며 이게 굉장히 지금 또 난리가 났고요.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 이게 국민 세금 들여서 내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거 이제 방송에 부적절한 영향 의료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정관 수술했던 것을 소위 이제 푼다라고 하죠. 그 보건 수술하는 데도 뭐 세금 지원하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을 가져다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국가의 근간이 되는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짚을 때는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전에 5세 입학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런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 정책이라던가 지역의 어떤 필수 의료라던가 의료 확보 문제는 굉장히 정밀하게 가장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의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요. 이른바 정주 환경, 의사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또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따끔하게 오래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희님, 앵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교육업자들이 일부러 부추기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업자들이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초반부터 질려서 포기하게 돼요. 사교육업자들과 수준 낮은 부모들이 문제예요.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냐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마음껏 놀고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그런 교육정책 이런 거를 생각해야죠.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고. 네. 자, 국영 기자님 끝으로 뭐. 네, 마지막 국회 소식도 좀 전하겠습니다. 예. 여야가 수요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구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국민의힘도 국회 부의장 모시고 정해집니다. 4선의 이종배, 박덕흠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 후 3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뽑아 다시 말해서 금요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수문장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맞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렸고요. 협상이 공전한다면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혜연 대변인? 글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총선에서 국민들이 나타난 민심을 또 따르는 게 22대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아마 여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국회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또 더민주 혁신의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렸을 때 민심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학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반드시 완처시키려면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민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판단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실 중에서 이렇게 과연 엉망진창인 대통령실이 있었는가. 반드시 운영위를 통해서 세금 낭비부터 이권단체의 개입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어떤 비상식적 행동을 짚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건 역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이 과방이었나요? 네, 과방입니다. 과방 같은 네. 경우에도 방송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는 거의 독재 정권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히 야당에게 유리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3개 상임위는 반드시 사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상임위를 가져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협상이 꼬인다? 뭐 그러면 지금은 비상시기니까 21개 상임위 다 가지고 와서 책임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 아닙니까? 예, 구경훈 기자 감사합니다. 5분 브리핑 잘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가스 얘기한 뒤로 그 부분에 관해서 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경수님 24%대는 영수회담 들고 나오더니 21% 되니 석유 타령이고 10%로 떨어지면 뭔 소리를 할지 그러셨는데요. 슈퍼챗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추도사님 다음에는 용산 금광 발견 이슈일 겁니다. 그러셨고요. 시대의 부름님 좋네. 석유도 나오고 윤석열도 용산에서 나오고 예. 또 ROCK님 도로가 안 되니 이젠 바다로 갔네. 도둑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부산이대인님은요. 확성기는 누가 하죠? 국방장관 신원식이 딱 제격이네요.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예. 영시민님은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네요. 혹시 그 시추회사 엘살바도르 아닐까요? 원희룡이 간 게 페이퍼 컴퍼니 회사 만들려 간 건데요. 간 것 같은데요. 나라 돈 빼돌리려는 작전 세웠나? 이번에 뭐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장관이 특사로 가는 건가요? 대통령 취임식인가요? 엘살바도르? 워낙 관심들이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뭐 이럴 때 특사로 가면 뭐 짭짤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고 자기들만 챙기고 국민들은 안 챙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앞부분에 우리가 토요일 집회했는데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병대에서 참 이번에 너무나들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병대 예비역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부결 당시 분노하는 우리 해병대원들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그리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견되었던 일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매 분노하고 비참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결사항전의 준비가 돼 있다. 해병대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중훈 전 해병대 중위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자랑스러운 박정훈 대령의 후배 해관 83기 김중훈입니다. 저는 해병대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병대 1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임성근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실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해병대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당시 같이 근무했던 계급으로 말하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위, 임성근 해병대위, 당신은 해병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들은 사관 후보생 시절 당신들은 매일 옥포만을 바라보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들었던 초급 장교 시절 우리가 함께 고생했던 포항의 도구 앞바다, 칠포 앞바다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얼룩무늬 해병대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바다를 보면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윤석열의 해병대가 아니다. 해병대는 국민의 해병대이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해병 수사 외압 의혹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것도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 합법화하기 위한 그리고 정당한 형태의 업무 지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해 이 사건이 처음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의 대응이라고 함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설 자체를 잊지 않은 사실, 그런 수사 지시 자체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게 드러났습니까? 공수처의 조사라든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국면마다 통화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7월 30일에 경로설에 그 주체가 됐던 회의, 8월 2일 또 이첩되는 순간, 그리고 8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를 조사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건건이 등장하자 결국은 그 경로설과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야단의 프레임으로 바꾸고, 그리고 명백한 수사 지시에 준하는 내용들을 합법적인 수사 지도인 것처럼 바꾸는 프레임 전환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꾸라지들의 행태 아닙니까? 그 전에는 부인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부인하자니 이제 자꾸 증거들이 나오니까 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빨리 다른 걸 찾아봐. 지금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네, 일종의 뭐 물타기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안 한 거죠.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화법을 많이 쓰는데요. 지난번에 질문을 받았지만 동문서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책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재난 현장에 그 해병대 사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안전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 숨지게 했느냐. 국방부 장관은 질책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VIP가 화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화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그 부인한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데 그 다음에 막 밀리니까 성일종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화내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직접 막 통화했다고 하는 거,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기록이 막 나오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 이제는 법을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건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법리적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뭐냐면요.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논리냐면은 뭐 그 군사경찰 직무법 이거 다 들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군을 질책할 수도 있지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논리인 게 뭐냐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 너 왜 수사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법으로 규정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지휘해야 돼요. 수사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통수권자니까 국방부 장관 질책할 수도 있지? 야단 칠 수도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혐의자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대충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도 없는데 왜 혐의를 특정해가지고 혐의자까지 특정해서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왜 경찰의 사건을 이첩했느냐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은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2명 이첩하는 건 괜찮아요? 혐의자 2명은 특정해가지고 보내줘도 괜찮은 겁니까? 아예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임성근만 쏙 뺍니까? 그러니까 임성근을 빼라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잠깐만요. 잠시 그 앞부분에 제 음성이 몇 초간 방송이 안 됐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디오 상태가 잠깐 불량했던 것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못 들었다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말할 때 소리가 좀 잘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대통령실의 관계자, 그것도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잡아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한겨레와 통화를 한 내용이 밝혀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다. 뭐 이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또 치고 빠지게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도 않고 또 사실이 뒤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것은 최상병 뭐 수사 외압 이렇게 하는데 많은 패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관여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 듣고 전혜연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전혜연 대변인. 예, 근데 이 정도 왔으면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 게이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통령실과 대통령만 관여된 것인가, 아니면 군과 경찰과 행안부까지 광범위하게 된 것인가. 지금 통화했다는 여러 가지 부처라든가 관계자들을 보면 굉장히 넓게 펴져 있거든요. 조직적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한마디로 얍삽한 법꾸라지입니다. 말을 이리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가 궤변을 늘어놓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 왼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왼수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은 이제 자녀를 군에 보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오직했으면 제가 제 패친의 글을 보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서 그 군 사단장한테 편지를 썼대요. 제발 그 최상병 사건을 마음 졸이는 부모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 오직했으면 이런 편지를 썼겠고,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군 훈련을 받다가 이 최상병을 좀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어떻겠느냐. 그게 군을 대하는 최소한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국가 원수가 아니다 왼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 불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 지키라고 대통령이 야단쳤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은요, 공수처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련돼 있다고 하는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휴대폰 다 끌어모아가지고 압수수색 해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갈 거예요? 그럼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을 해버리든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마 휴대폰 다 바꿀걸요? 어디다 갖다 버린지 알지도 못하게 다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통화했다는 것만 남아있지 무슨 통화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별별 방법을 쓰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만 결코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면 또 이 말로 덮으려고 하고, 이게 드러나면 또 말을 바꾸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느닷없는 석유가스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 1970년대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민주화를 만들어냈던 그 국민들입니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망루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2부에서는 또 김건희 특검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달팽이 크림 4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특별 판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가지 드렸는데 같은 가격에 1가지 더 추가해서 4가지, 그리고 나흘간 하기로 했는데 나흘 더 추가해서 목요일까지 특별 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달팽이 크림, 아주 좋은 제품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것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달팽이 크림 기획 세트는 아주 이번에 구성이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병 특검 이제 하나하나 나올 거니까요. 또 짚어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샤넬백 받은, 디올백 받은 것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샤넬 화장품을 줬다는 최재형 목사 증언도 나왔지요. 그런데 왜 김건희는 안 부르고 계속 준 사람들만 부르는지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최재형 목사 금요일 날인가요? 또 11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최재형 목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이후에 다른 대기자들이 대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각자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가 간 날 말고도 다른 날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접견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와 서울의 소리가 언더카바 취재 방식으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탁을 했을 때 모두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반응을 보이고 대통령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까지 붙여줬다는 거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혜연 대변인 지금 줬다는 사람들은 저렇게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을 계속 끌다가 혹시 해외 순방 가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최재형 목사 이제 또 소환을 했었고요. 이명수 기자 얼마 전에 또 검찰에 출석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인데 받았어요. 제가 이제 몇 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방송 나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일단 가서 있는 자료를 몽땅 검찰에 다 제출하겠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은폐할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지금도 제출 작업을 하고 있고 백운계의 정어리 TV에서 최초로 또 그 도서를 모두 가지고 나오셨던 권 변호사님이시죠. 예. 그분까지 불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 소환 조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물쩍 넘어가다가 혹시 해외 순방 가려는 생각 꿈 깨십시오. 국민들이 그 정도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혹시 원구성 협상 어물쩡하고 이러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하니까 이 속도를 늦추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 원구성 협조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경현 기자님, 네. 지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를 만날 때 샤넬 화장품, 향수 등 180만 원어치 선물을 또 전달한 것도 공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상황이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금품 전달 횟수가 마지막이 명품백이었던 것이 그 앞에도 3번이 더 있었던 겁니다. 6월에는 명품 화장품, 샤넬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7월에는 책과 위스키, 8월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로 9월에 이제 디올백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들이 현출이 되고 있습니다. 샤넬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서울의 소리 측과 방문 보고서 같은 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발화자, 그리고 동석자가 누구였는지, 특히나 동석자의 존재 같은 경우에는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가 이끄는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대통령실로 편입된 사람들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동석자가 특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못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증거가 현출되다 보니까 검찰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인지 지난달 30일이죠. 목요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검사장으로부터 대신 보고를 받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형사 1부장,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장검사를 직접 자리에 동성시켜서 평소보다 길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김건희 씨를 불러야죠? 불러야죠. 원래 이원석 총장이 5월 말까지 수사 마무리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벌써 부르든가 어떻게 대면 조사를 하든가 뭘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사로 부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3의 장소에서라도 대면 조사를 했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월 말까지 수사 끝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언론 보도도 다 한결같이 나온 얘기가요. 이거 아주 사안이 간단한 거야. 명품백 문제는. 이거 어려운 수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빨리 수사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한 2주 안에도 수사 그냥 마무리할 수 있어. 다만 도이치모터스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조사할 거냐 한번 불렀을 때 아니냐. 요 정도가 지금 고민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검찰 인사를 덜컥 내놨잖아요. 대검 간부들 거의 다 바꾸고 서울중앙지검장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수사가 갑자기 확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주로회동에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상황에서 신임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이번에 이제 바뀐 사람인데요. 그 사람한테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형사 1부장 지금 명품백 수사하는 1부장은 그냥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수사 내용 보고해봐.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창수 지검장 너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내용 듣고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사가 진척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말을 이렇게 이제 쭉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고경영 기자께서 휘날레로 디올백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만났고 여러 번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뭐 부탁도 하고 들어주고 뭐 초청도 하고 이제 그랬을 건데 최재형 목사가 가장 놀란 것이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야 이거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는데 나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뭔가 대북 문제 관련해서 내 나름대로 의견도 좀 전달하고 그런 대로 일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이 국정이 운영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서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러면 서울의 소리에서 그 선물 주고 가면은 꼭 선물 준다고 그러면 꼭 만나기로 하니까 이번에 한번 좋은 백 가지고 가서 그런 거 한번 좀 녹취를 따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맨날 만나는 사이였으니까 편하게 뭐 가래점 탁탁 뱉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게 이렇게 녹취가 잡혀서 나간 거지 느닷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재형 목사 말을 쭉 들어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추도사님이요. 정어리 달팽이 크림 가지고 가면 100% 받아준다. 모두들 출발 그러셨는데 저는 근데 글쎄요. 이 정어리 달팽이 크림 좋은 거 다 아는데 그 천박함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샤넬도 아니고 디올도 아니고 에르메스도 아니고 브랜드 없으니까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좋은 것을 좋은 걸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특검 정말 빨리 해야 된다. 이 윤석열이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날만 새면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그를 이제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뜬금없는 존경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입법부의 구성으로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성윤 의원의 얘기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윤석열을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은 없으나 이제 나도 국회의원이 됐으니 공식적인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전혜연 대변인님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가 됐는데 거부했고 김건희 주가 조작도 지금 거부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디올백 그때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특검법 발의할 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공간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특혜 의혹,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의혹,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7가지 의혹이 됐기 때문에 이체 양명주에 포함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른바 김건희 종합특검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이체양명주 배지를 왜 달고 나왔을까요? 이런 의혹 이제 해소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은 종합판이 김건희 종합특검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왕조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왕에 대한 특권도 허용되지 않지만 이른바 중전마마에 대한 특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7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무마, 은폐를 비롯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거를 비호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인 대로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하지 않으라는 엄중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안이 부디 통과돼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조 시대나 중전마마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최재형 목사 주장을 보면요 황당한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예. 뭐냐면 그 사저에 사무실을 뒀다는 거잖아요, 영부인이. 예. 사저로 찾아갔는데 사저의 경호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저에 사무실이 있고 샤넬 화장품 갖다 줄 때 사저에 그 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럼 이거 누구 직원입니까? 코바나 직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직원입니까? 아니면 영부인 직원입니까? 뭐 당선된 이후 또 대통령 취임 이후니까 경호실이 있지요. 경호실 직원들이. 근데 그게 경호처 사저에 직원들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사저도 뭐 경호처는 배치가 되겠죠. 아니요. 경호는 할 수 있지만 영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 사저에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2부속실 지금도 안 만들겠다고 뻗팅기는 사람들이. 마음대로겠죠 뭐.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직원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선물을 갖다 주면서 그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그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그 다음에 사망하면 국민묘지에 안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과장을 소개해줬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 아까 제가 미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모과장이라도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물이 전해졌을 때 목격자라고 하는 지금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라는 사람 2명 있는데 그 사람부터라도 먼저 둘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줬다는 사람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사가 더 진척이 없어. 가만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사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송경호 지검장이 있고 수사팀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든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러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처벌도 못하는 사람 조사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이 되면 공무원한테 뭔가 금품이나 이런 걸 주면서 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최재형 목사 얘기가 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비서관까지, 그 조모과장까지 소개를 받고 국가보건처에 연락까지 했다고 하면 알선수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다. 이거 가지고 지금 붙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검찰에서. 그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보니까 이번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굉장히 특검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매운맛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고요. 수사 인원은 100여 명까지 동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심사할 전담 법반을 따로 두게 했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 공소제기 이후에 재판을 할 때도 전담 재판부가 빠르게 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게다가 더 하나 붙여드리면 플리바겐이라는 게 우리나라 유죄협상 제도가 없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법문으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형사적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제도적 명시를 함으로써 뭔가 집권 3년 차에 여전히 강고한 대통령실 아성을 깰 수 있는 양심고백을 유도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관련 내용이 이성윤 이제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를 이제 했습니다. 발의는 했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게 1호 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오전 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저는요, 이것도 지금 이제 왜 석유가스 얘기를 했는지 21%까지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도 저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막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 눈 부릅뜨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자 또 내각 무엇보다도 김건희 일가 사전에 주가 이 개입한 거 없는지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MB 정부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이 순식간에 수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다가 한 번에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라는 소재지만 달라졌을 뿐이지 정말로 엄정하게 경제성 평가를 하고 시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했는지 분명히 국회라든가 다른 조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 사돈의 8촌까지 혹시라도 석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관련된 것에 주식 흐름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정조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근데 그 좀 납득이 쉽지 않은 게요. 물론 뭐 아직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동해가스전 근처, 동해가스전 아마 아실 거예요. 동해에서 가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천연가스 나온 건 얘기는 알고 계실 텐데 이게 2016년 6월에 생산을 개시해서 2021년 12월 31일 가스 공급이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다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스 나왔을 때 이것도 굉장히 흥분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1 중부 및 동부 광구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데 가스 이 광구를 크게 구분을 해놨어요. 6광구, 6-1 북부광구, 6-1 중부 및 동부광구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전부 다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했는데 어디 해외 유수업체가 어떻게 찾았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70년대에도 전부 조사했어요. 이 주변에. 이것도 사실은 생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 정도 만에 가스전 다 개발 끝난 거거든요. 그럼 그 주변 탐사 안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해가스전 주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석유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일도 이 석유 문제를 좀 저희가 다룰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의심이 가는 게 뜬금없다는 겁니다. 뜬금없어요. 갑자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 뜬금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이거는 어디 뭐 누가 지금 뭐 코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굉장히 자주 썼던 표현이 이권 카르텔이거든요.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라고 했는데 요즘 김건희 여사나 또 장모 최은순 씨의 어떤 판결 내용이라던가 수사 과정을 보면 이건 당장 본인의 가족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 뉴스가 전해지니까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도 혹시 김건희 여사 일가와 최은순 씨가 관여된 게 아니야라는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국민들이 자꾸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수사는 제대로 뭔가 안 되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는 갑자기 가석방이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여론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과거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원외교에 대해서 외교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굉장히 우려됐다라는 것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너무 좋은 뉴스이지만 정부에서 지금의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면 이건 정말 어떤 국기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정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타할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운기 앵커님 강조하셨듯이 정말 국민들도 눈 부릅뜨고 또 야당도 눈 부릅뜨고 이거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지만 퇴적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화강암층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그 퇴적층에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하다못해 나무나 이런 것들 뭐 백악기 우리도 얘기하지만 그때 쌓여서 눌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퇴적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퇴적층 안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는 곳이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사하다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전 아마 전문가들 얘기가 내일부터 막 보도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알 거예요. 이전에 조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 반론이 나오든 뭔가 얘기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시추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추를 하면 시추가 다 끝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나고도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뚫어도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뚫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없네? 시추 다 끝내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SK가스도 지금 19%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화성밸브 이 회사가 지금 막 뉴스에 뜨네요. 화성밸브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는 겁니다. 화성밸브가 이번에 시추에 관련된 그런 회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인데 LPG 용기용 밸브, 플랜지형 볼 밸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석유 뭐 140억 배럴이 발견됐다. 이거 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고? 이건 정말 역대 최고의 사기극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한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왜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오를까 좀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은 심해 1km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그 심해 가스전은 1km 깊이가 이상이라 실제 가스나 석유가 발견돼도 생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그 비용이 오래 걸리고 장시간 들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투여될 것이기 때문에 호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벌써 이런 기사가 뜹니다. 화성밸브 사회이사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발견됐다는 것도 아닌데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나와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스 공사뿐만 아니라 석유류 판매업체들 상한가,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SK가스, SK이노베이션 막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SK 올라가니까 또 이런 글도 올라와요. 이거 SK 도와주려고 그러냐, 뭐 1조 3천억 현찰로 위자료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마련하는지 깝깝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여론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내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달팽이 크림 얘기하는데 뭐 누가 그거 보내주면은 또 낼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수형님 TV님 달팽이 크림이 아깝다 차라리 된장을 발라라 그러시니까 김은숙님 보스형님 재래 된장 비싸요 이러시는데 이렇게 자꾸 저를 웃기시면 저 웃느라고 방송 못합니다. 예. 야, 이런 거 아까 또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주셨어요. 미국에 묻혀있는 석유 매장량이 300억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40억 배럴이라고 헐 그러셨는데 그래요? 아니, 140억 배럴 중에 4분의 3은 가스고 예. 4분의 1이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석유량은 우리가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 태어나면은 1인당 한 10억씩 줘도 되겠네요.
뭐 빚 갚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 든다고 하는데 5개는 최소 뚫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뚫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산자부 뭐 관계자가 한 말이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시추하는데 이제 하나당 1,000억이라고 아까 대통령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부처와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럼 이제 국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은 사실 반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당연히 직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산자부 장관하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괴롭거나 긴장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오늘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좀 어이없었던 거는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런 난리를 쳐놓고 본인이 난리 쳐놓고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러면 주식시장 문을 닫든지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해가스점 발견됐을 때도 저는 갑자기 또 저도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님 드디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11개는 가볍게 넘어섰고 또 특검 거부할 거 하나 또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석유가스 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특검법 국정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부권으로 날리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20개, 30개 채워가지고 기네스북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나갔나요? 지금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상업 시추는 2035년이나 돼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것도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탁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어이구 우리 성렬이가 석유를 찾았어. 아이고 잘했네.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는데 그러셨네요. 아이고 참. 네, 오늘 느닷없이 뜬금없이 석유가스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 하루 한번 여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의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팽이 크림 특별 행사하고 있습니다. 40만 돌파 기념으로 4가지 4일 동안 더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의 댓글 선정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하신 이길이라님, 왜 지지율 20%에 이런 짓을 하나. YT2098님, 5천억 해쳐먹을 결심이냐. 꽃다지님, 다음에는 용산 금광 발견 이슈일 거다. 배추도사님, 이경수님, 시대, 아이고 이거 제가 석유도 나오고 윤석열도 용산에서 나오고 하신 분, 이거 제가 써놓고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네요. 죄송합니다. 시대, 죄송합니다. 시대 뭐죠? 시대 왜곡인가요? 시대 왜곡님인가? 예. 그 다음에 ROCK님, 도로가 안 되니 바다로 갔네 도둑들 하신 분. 예. 댓글 선정했습니다. 제가 찾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죠. 죄송하니까. 오드리님, 미국은 300억 배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140억 배럴이 있다고? 그런데 이 많은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네요. 예, 댓글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선정한 분들은 저희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이 2주 전에 자원 얘기를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벌써 뜨고 있네요. 궁금한데요, 정말. 천공 오늘 한번 저희가 찾아봐가지고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대의 부름님입니다. 시대의 부름님. 석유도 나오고 윤석열 용산에서 나오고 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혜연 대변인님, 김성환 평론가님, 구교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